당신은 어제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어두운 화면에서 서서히 촛불 하나가 켜집니다. 누군가 당신의 등에 평생 모은 후회라는 돌덩이를 가득 채운 배낭을 지워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60년 넘게 그 무게를 견디며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산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무거운 배낭을 벗지 못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배낭이 당신의 몸 일부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당신의 등에서 그 낡은 끈을 끊어내려 합니다. 1962년 봄 서울 종로구 어느 골목에서 태어난 한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김승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건사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삭바느질로 생계를 도왔습니다. 승호는 7살 때부터 아버지의 가게에서 심부름을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들을 돌보며 숙제를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앨범에는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그는 어깨를 움츠린 채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담임 선생님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승호, 너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고 기술이라도 배워라. 14살 소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네, 선생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승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버지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꿈은 타인의 판단 앞에서 첫 번째 돌멩이가 되어 배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979년 17살이 된 승호는 작은 섬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기계 앞에 서서 실을 감고 옷감을 재단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늘 베이거나 찔려 있었고 허리는 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효자, 착한 청년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칭찬이 그에게는 존재 이유였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1845년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자택에서 불옥과 보유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의 한 장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중 가장 큰 것은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우리의 실제 존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청강생이 거의 없어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건물에서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는 세상의 인정을 갈구했지만 얻지 못했고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란 것이 얼마나 덧없고 무의미한지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명예는 외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며 우리 자신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진정한 가치는 우리 내면의 평온함, 즉 아타락시아에서 나온다. 1985년 23살의 승호는 중매로 만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정숙이었고 그녀는 작은 은행 지점의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승호는 양복을 빌려 입고 사진관 앞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신랑 좀 더 웃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결혼해야 할 나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있었을까요? 사진 속 그의 눈빛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1987년 가을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승호는 병원 복도에서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기쁨인지 책임감의 무게인지 그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아들이 아니라 아쉽네요 라고 말했고 승호는 괜찮습니다. 딸도 좋습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배낭에는 또 하나의 돌멩이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무능한 가장이라는 무게였습니다. 1990년대 승호는 섬유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끝에 작은 직급을 얻었습니다. 반장이 되었고 이후 계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승호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속에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어느 회사의 계장만 있었습니다. 정작 김승호라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기 170년경 게르만 부족과의 전쟁 중에 명상록을 집필했습니다. 전쟁터의 천막 안에서 촛불을 켜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라.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내면이 어떠한가이다. 그는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였지만 원로원의 비난과 백성들의 불만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고자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2005년 43살의 승호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 자네는 참 모범적인 직원이야. 말썽도 안 부리고 시키는 일만 잘하고. 승호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모범적이라는 단어가 칭찬인지 아니면 개성 없는 부품이라는 뜻인지 헷갈렸습니다. 그 무렵 큰딸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딸에게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지, 그것이 딸의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야 체면이 서니까라는 이유뿐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2018년 56살의 승호는 정년을 3년 앞두고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그에게 퇴직금을 쥐어주며 떠나기를 요구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충성했건만 마지막은 이렇게 초라했습니다. 승호는 퇴사일 저녁 빈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책상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명함, 낡은 수첩, 회식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할 때 불행해진다. 승호는 평생 타인이 만든 기준 속에서 살았습니다. 착한 아들이 되어야 했고, 성실한 직원이 되어야 했고, 존경받는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승호라는 한 인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꿈꾸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4년 62살의 승호는 어느 가을 오후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짊어진 무게의 대부분이 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시선, 체면이라는 허상,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남의 평가가 아닌 우리 내면의 평온함에서 나옵니다.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정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얻어집니다. 60대는 이제 타인이 만든 기준에서 탈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도 누군가의 부하도 누군가의 역할도 아닌 순수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승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가볍습니다. 아직 배낭 속에는 많은 돌멩이가 남아있지만 적어도 첫 번째 돌멩이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장 무거운 돌멩이였습니다. 승호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 정숙은 식탁에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차렸고 두 사람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부부였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응, 그래. 그런 짧은 말들만 오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후 승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1998년 겨울 회사 동료가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김대리, 지금 강남 쪽 아파트 사두면 10년 후에는 2배는 된다니까요. 하지만 승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히 빚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사는 게 낫지. 그때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지금쯤 경제적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딸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 것이고 정년퇴직 대신 명예퇴직을 선택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승호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03년 봄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켜요. 승호는 그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로 납품 일정을 잘못 전달해 상사에게 혼이 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아빠한테 그런 걸 왜 말해? 공부나 열심히 해. 그날 밤 딸은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 이후로 승호에게 학교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큰딸은 36살이 되어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1년의 명절 때 한두 번 얼굴을 볼 뿐입니다. 전화 통화도 형식적입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너도 건강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승호는 이불 속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딸의 말을 제대로 들어줬더라면 그때 안아주고 위로해줬더라면 지금 우리 관계가 이렇게 차갑지는 않았을 텐데. 새벽 2시 승호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2년 여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사실은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해 10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회의가 있어 병원에 늦게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너를 기다렸어. 승호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하셨어. 승호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자주 올 걸 그랬습니다. 제가 손 한 번 더 잡아드릴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2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회는 가슴속에 바늘처럼 박혀 있습니다. 서기 170년 로마 제국의 북부 변경, 지금의 오스트리아 빈 근처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게르만 부족과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추위와 질병이 군영을 휩쓸었습니다. 황제는 밤마다 천막 안에서 양피지에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대의 명상록으로 알려진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 이 순간뿐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아우렐리우스 자신도 많은 후회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 안토니누스 피우스 밑에서 자랐는데 친아버지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친아버지와 함께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또한 그는 황제가 된 후 자신의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남 코모두스는 폭력적이고 무능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아들 생각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서 아들을 가르쳤더라면, 좀 더 엄격하게 훈육했더라면. 하지만 그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시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양피지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우주의 필연이다. 모든 것은 인과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가 경험한 모든 순간은 우주의 질서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을 깊이 공부한 황제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현재의 선택과 태도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승호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과거의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딸의 눈물, 놓친 투자 기회,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악몽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깨어났을 때 그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정숙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승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정숙도 남편의 고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녀 자신도 비슷한 후회들을 안고 살았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남편에게 화를 냈던 일 둘째. 딸이 예체능 계열로 진학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일, 그런 기억들이 그녀에게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11월 어느 오후 승호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요즘 그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철학 서적 코너를 둘러보던 중 명상록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승호는 그 책을 꺼내 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승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내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은 이미 흘러간 강물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강물은 흐르고 시간은 지나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강가에 서서 현재의 물결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승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가 쓴 글이 마치 지금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승호는 그 책을 빌려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밤에 다시 잠이 오지 않자 그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시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내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기억은 왜곡된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과거를 재구성한다. 승호는 책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8년 부동산 투자 기회를 놓친 것, 정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만약 그때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다가 외환위기가 더 심각해졌다면 어땠을까요?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2003년 딸에게 한 차갑게 대한 것, 정말 그것만이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딸과의 거리는 그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작은 오해들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계속 말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우주의 필연이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면 우주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경험한 모든 순간은 그 순간 이전의 모든 사건들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인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승호는 책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32년 전에 돌아가셨고 딸과의 관계는 이미 형성되었고 투자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후회하며 밤잠을 설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현재의 평온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12월 첫째 주 승호는 용기를 내어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승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많지? 2003년에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아빠가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던 것 아직도 기억나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건 옛날 일이에요. 저도 이제 다 잊었어요. 하지만 승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잊지 못했어. 그때 아빠가 너를 안아주고 위로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날 두 사람은 3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승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를 조금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승호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현재를 희생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배낭에서 두 번째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독약 같은 돌멩이를 길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승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갔고 그는 더 이상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가에 서서 지금 이 순간의 물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승호의 집 거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오후 3시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마룻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내 정숙은 수요일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오후 2시에 나가서 5시쯤 돌아옵니다. 승호는 혼자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녹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은은한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승호는 찻잔을 입에 가져가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이 적막함이 예전에는 불편했습니다. 마치 진공 상태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고요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승호가 처음 은퇴한 것은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명예퇴직 후 집으로 돌아온 첫날,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눴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니 이 적막함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2018년 10월 어느 날 승호는 아침 9시에 일어나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은행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8시에 출근했습니다. 승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30분을 보다가 껐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을 보다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세계구나. 신문을 접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10시였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승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30분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여전히 오전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 있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과, 청년 시절에는 동료와, 중년에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였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항상 짧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2019년 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 살고 있었고 둘째 딸은 결혼해서 대전으로 이사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만나 저녁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은 줄어들었습니다. 각자 바쁘게 살았고 은퇴한 승호와는 공통 화제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2019년 4월 승호는 우울증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걱정했습니다. 당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승호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5월 어느 날 승호는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상담 후 말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이네요. 흔한 증상입니다. 갑자기 사회적 역할을 잃고 인간관계가 축소되면서 오는 상실감입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고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승호는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상담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185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쇼펜하우어는 53살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푸들 한 마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의 개 이름은 아트만이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산책 후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를 쳤습니다.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글을 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부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자들의 운명이다. 때로는 슬픈 운명이지만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운명이다. 범인들은 사회성이 뛰어나다. 그들은 무리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고귀한 정신을 가진 자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쇼펜하우어는 계속 말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를 결핍으로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대화를 풍요로 느끼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락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소음 속에 자신을 던진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일 뿐이다. 쇼펜하우어의 하루를 들여다봅시다. 오후 1시 그는 점심을 먹기 위해 단골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앵글리셔 호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옆 테이블에서 떠들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식사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오후 시간을 독서로 보냈습니다. 플라톤, 칸트, 우파니샤드를 읽었습니다. 저녁 6시쯤 그는 다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인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질녘의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에는 다시 글을 쓰거나 피아노를 쳤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고독하고 쓸쓸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자신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내가 되고 가장 자유롭다. 2020년 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봉쇄되었고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승우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립되고 외로워하는 동안 그는 점점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압박이 사라졌습니다.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승우는 이 시기에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 문을 닫았지만 작은 서점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문장이 복잡하고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2020년 7월 승우는 쇼펜하우어의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 내에서만 혼자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만큼만 고독을 견딜 수 있다. 자아가 공허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그 공허함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타인을 찾고 오락을 찾는다. 하지만 자아가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그 풍요로움을 누린다. 승우는 이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아는 어떤가? 나는 누구인가? 60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착한 아들, 회사의 성실한 직원, 가족의 책임감 있는 가장, 그런 역할들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승호라는 인간 자체는 누구일까요? 승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처음에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역시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해야 하는 것만 했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한 아침 시간이 좋다. 이것이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나는 녹차 향이 좋다. 두 번째 답이었습니다. 나는 책 읽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답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답들이었지만 그것들은 온전히 승호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대한 것도 사회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021년 가을 승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녹차를 끓여 마시고 창가에 앉아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1시간이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 정숙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당신 아침마다 혼자 뭐 해요? 승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야. 정숙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봄 승호는 도자기 공방에 등록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취미 강좌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그는 공방에 가서 물레를 돌렸습니다. 진흙을 손으로 빚으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릇이 찌그러지고 비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제법 괜찮은 찻잔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찻잔에 녹차를 따라 마시는 순간 그는 묘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은 창조적 시간이다. 예술가, 작가, 철학자는 모두 고독 속에서 작품을 만든다. 무리 속에서는 소음만 있을 뿐이다. 진정한 사유는 침묵 속에서만 가능하다. 승호는 예술가나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작은 창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자기 그릇을 만들고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아침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창조였습니다. 2023년 여름 승호는 오랜만에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후배 하나가 연락을 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후배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형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상사는 꼰대 같고 후배들은 버릇이 없고 매일 스트레스입니다. 승호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퇴사를 생각해봤어? 후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가족도 있고 대출도 있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승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를 말입니다. 더 이상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2024년 12월 승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습니다. 오후 3시의 고요함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적막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승호는 찻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녹차가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그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을 음미합니다. 아무도 없는 이 거실에서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즐거움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비로소 힘을 잃는다. 승호는 이제 그 의미를 압니다. 그는 배낭에서 3번째 돌멩이를 꺼냅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 그 무거운 돌멩이를 길가에 내려놓습니다. 창밖에서 겨울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거실 안은 따뜻하고 고요합니다. 승호는 미소 짓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24년 12월 하순, 승호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맞은편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집의 창문마다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어떤 집은 어두웠습니다. 승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집들 안에서도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의 손에는 부동산 광고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우편함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주방, 최신식 욕실. 승우는 그 광고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14년 여름 52살의 승우는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김 과장, 나 이번에 강동구에 아파트 하나 샀어. 35평짜리야. 승우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일었습니다. 동료와 자신은 같은 해에 입사했고 직급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아파트를 샀고 자신은 아직도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승우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아파트 좀 사야 되지 않겠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우리 형편에 무슨 아파트를 사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승우는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 거야?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들은 남들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하지만 승우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는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들을 검색했습니다.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대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산하다가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2015년 설 명절, 승우는 처가에 갔습니다. 처남이 새 차를 몰고 왔습니다. 최신형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처남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 차 좀 보세요. 이번에 새로 뽑았어요. 승우는 차를 둘러보며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처남은 나보다 5살이나 어린데 벌써 집도 있고 차도 바꾸고. 나는 뭐 하는 거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장모가 물었습니다. 사위,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승우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장모는 다시 물었습니다. 올해는 승진 못했어요? 승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못했습니다.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승우에게는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승우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난 걸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기원전 4세기 인도 북부의 어느 숲속 한 무리의 수행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파니샤드라는 철학적 가르침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삼사라 윤회의 수레바퀴다. 인간은 이 수레바퀴 위에서 끊임없이 달리지만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이 가르침은 2000년 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1818년 30살의 쇼펜하우어는 드레스덴의 작은 하숙집에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책의 핵심 부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왕복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얻으면 곧 권태로워진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경험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대학 교수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명성과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1820년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헤겔의 강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좌절했고 결국 강의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내 책이 인정받기를, 사람들이 내 철학을 이해하기를 끊임없이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분노와 냉소로 가득 찼습니다. 1840년대 쇼펜하우어는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역설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이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욕망 자체를 내려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내 철학이 옳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이 언제 이것을 알아볼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부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다.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이는 데 있다. 욕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고통이다. 따라서 이 간극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현실을 바꾸거나 욕망을 줄이거나. 그런데 현실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 우리 힘밖의 일이다. 따라서 욕망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2016년 가을 승호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고혈압 2단계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셔야겠습니다. 승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54인데 벌써 고혈압이라니.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혈당도 경계 수준입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식단 관리하시고 운동하셔야 합니다. 승호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거지? 남들과 비교하고 더 나은 집과 차를 갖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건강까지 망가뜨리고. 그날 저녁 승호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은 수억 년 전부터 저기 있었어. 내가 집을 사든 안 사든, 차를 바꾸든 안 바꾸든 저 별들은 그저 빛나고 있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내 고민이 얼마나 하찮은 걸까?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기 175년 다뉴브 강변의 군영에서 명상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다. 오늘 여기 있는 것이 내일은 사라진다. 명예도 부도 권력도 모두 연기처럼 흩어진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가? 오직 지금 이 순간 덕을 행하고 정의롭게 살고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뿐이다. 아우렐리우스 자신은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궁전, 무수한 재산, 절대적인 권력.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코모두스는 방탕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아내 파우스티나는 불륜 소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변경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밤마다 천막 안에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행복은 마음의 평정, 즉 아타락시아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썼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 권력자가 평민보다 더 평온하지 않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고 소유는 항상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2018년 명예퇴직 후 승호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퇴직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렸지만 생활비는 빠듯했습니다. 정숙의 월급이 가게를 지탱했습니다. 승호는 가끔 알바를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아파트 경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과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 여름 승호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했고 택배를 분류했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 아들을 둔 주민이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고생 많으시네요. 승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날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일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승호도 알바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월급과 적은 연금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승호는 이 시기에 쇼펜하우어의 책을 깊이 읽었습니다. 특히 욕망에 관한 부분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단계를 꿈꾼다. 학생은 졸업을 꿈꾸고 직장인은 승진을 꿈꾸고 가난한 사람은 부를 꿈꾼다. 하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가? 곧 권태로워지고 다시 다음 단계를 꿈꾼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수레바퀴다. 쇼펜하우어는 계속 말합니다. 이 수레바퀴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하나다.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라. 필요는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음식, 잠자리, 기본적인 안전. 하지만 욕망은 비교에서 온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지위. 이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항상 더 위가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승호의 아내 정숙이 은행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도 줄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각자 독서하고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맞죠? 승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 나는 지금 행복해.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예전에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어.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 그런 것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2024년 12월 승호는 베란다에 서서 부동산 광고지를 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이라는 문구를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습니다. 프리미엄 라이프? 그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것일까요? 더 비싼 차를 모는 것일까요? 승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광고지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작은 아파트, 낡은 가구, 단출한 살림.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풍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갈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릅니다. 고통은 원하는 것과 가진 것 사이의 간극에서 온다.
승호는 이제 그 간극을 메웠습니다. 더 많이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더 적게 원함으로써. 그는 배낭에서 네 번째 돌멩이를 꺼냅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욕망의 돌멩이를. 그는 그것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욕망의 수레바퀴가 멈춥니다. 승호는 이제 그 수레바퀴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평온히 세상을 바라봅니다. 수레바퀴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더 이상 그들과 경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석양이 지는 늦은 오후 한 노인이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승진 탈락. 나는 무능한 사람인가?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1995년 8월 22일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나쁜 아버지다. 2003년 11월 9일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60년을 살면서 그가 기록한 것은 대부분 자책과 후회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실수와 잘못으로만 가득 찬 것처럼 그는 매 순간 자신을 채찍질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명상록을 썼습니다. 서기 170년부터 180년 사이 게르만족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다뉴브 강변의 야영지에서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내가 얼마나 헛된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일깨워 줄 것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은 공포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인은 일어나 서재로 향합니다. 책장 한편에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한국어 번역본이 꽂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20년 전 아내가 선물했을 때는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고 또 철학 같은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갑을 넘긴 지금 그는 매일 밤 이 책을 펼칩니다. 밑줄 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죽음은 삶의 종말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큰아들, 작은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까지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지.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했어. 큰아들, 너는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나는 법대에 가라고 했지. 딸아, 너는 미술을 좋아했는데 나는 그게 돈이 안 된다고 반대했어. 작은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도 그렇게 잘하셨잖아요. 우리 이해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해받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너희에게 내 불안과 두려움을 물려준 거야. 내가 세상의 기준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지. 큰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알아요. 저도 제 아이를 키우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며칠 후 그는 홀로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동네 뒷산의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는 손에 작은 천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작은 돌멩이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며 멈춰 서서 첫 번째 돌을 꺼냈습니다. 이건 1987년의 승진 탈락이야. 나는 그때 무능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덕분에 나는 더 겸손해졌고 후배들을 더 잘 챙길 수 있었어. 그는 돌을 길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두 번째 돌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들에게 소리 지른 날이야. 나는 나쁜 아버지라고 자책했지.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졌어. 두 번째 돌도 땅에 놓였습니다. 세 번째 돌은 가장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임종. 나는 그날 회사 회식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어. 평생 나를 키워주신 분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야.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없었다고 해서 지난 40년의 효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네 번째 돌은 사업 실패였습니다. 2008년 친구와 동업한 사업이 망했어. 수천만 원을 날렸지. 나는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실패가 나를 더 신중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우게 해줬어. 마지막 5번째 돌을 손에 쥐고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이야.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 더 잘해야 한다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나는 충분히 잘 살았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그것으로 좋게. 그는 마지막 돌을 가장 높은 곳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60년을 살아온 집이 있고 그가 일했던 회사가 있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2권 11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곧 너는 모든 것을 잊을 것이고 곧 모든 이가 너를 잊을 것이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노인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읽힙니다. 잊힌다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그는 가벼웠습니다. 실제로 주머니가 비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를 배낭처럼 짊어지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할지는 지금의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오늘 나는 나와 화해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를 가치 없게 만들지는 않는다. 나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들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후회했지만 이제 그 후회를 내려놓는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가볍게 걸어갈 것이다. 더 이상 어제를 살지 않고 오직 오늘을 살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세권에서 인간의 고통이 끝없는 욕망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수레바퀴 위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 수레바퀴에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밤 노인은 창가에 서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우리의 삶은 한없이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이 무의미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금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가혹하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12권 36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아, 너는 이 위대한 국가의 시민이었다. 5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무슨 상관인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떠나라. 너를 보내는 이는 폭군이 아니라 너를 만든 자연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회귀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후회 없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노인은 이제 압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완벽한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수, 후회와 아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배낭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 안에는 몇 년치의 후회가 담겨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평생 들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실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충분합니다. 석양이 집 안으로 스며들고 노인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새해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새해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저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깨달음, 그리고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평온함. 당신도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배낭의 끈을 푸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남은 길이 얼마나 되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